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중국이 원하는 그런 국제 질서로 변경돼 나갈 것인가,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국가 전략이나 우리 한국의 외교하고도 밀접한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글도 발표하고 뭐 책도 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선 중국의 힘이 미국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중국의 혹은 미국의 국력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입니다. 그러니까 GDP로 측정하는 경제력인데, 왜냐하면 결국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력에 비례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국의 GDP 추이를 우리가 검토를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통설은 2020년대 후반이거나 2030년대 전반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게 통설이었고요. 이런 통설을 주도했던 국제기구 그리고 주요한 논문들을 제가 여기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많게는 9%에서 5%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3.5%까지 내려가기는 하지만 대개 4% 이상의 성장을 2030년 혹은 까지는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약간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를 해서 2020년도 후반이거나 2030년대 초반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설을 주도했던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구나 전문기관들이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전망을 수정하는 보고서를 이렇게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he Economist지의 자매 연구기관인 EIU에서는 2023년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간단히 볼 수 있듯이요. 밑에 빨간색이 그 중국의 미래 GDP 추이이고 위에가 미국의 GDP 추이인데, 보시면 2050년까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정된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인구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생산성이 핵심 변수로 해서 이러한 예측치를 The Economist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런던에 있는 이 분야의 연구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그 수정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2022년 현재 중국의 GDP가 미국의 대략 한 71% 정도로 높여졌고, 2035년이 되면은 미국 GDP의 거의 90%까지 수렴을 근접을 해서 여기에서는 컨버전스 피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장 근접하는 시기가 2035년이고,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후 다시 미중 간의 GDP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기 시작해서 2050년이 돼도 미국 GDP의 84% 정도까지 추격은 하지만 추월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수정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S&P 글로벌은 바로 작년에 비교적 종합적인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3% 성장할 경우 4%,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미중 간의 추격 혹은 추월의 여부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선 그 중국의 경제가 향후에도 5% 정도의 평균 5% 정도의 성장률을 지속을 해갈 경우에는 2038년에 첫 번째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2038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라는 예측이고요. 중국의 경제가 평균 4% 정도로 미래에도 성장을 한다면 2046년에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3%대로 둔화되거나 하락한다면 2068년쯤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적 종합적인 전망 보고서를 S&P 글로벌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세 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인민대학 안에 있는 중앙금융연구원이라든지 미국의 로이 인스티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월 시점을 수정해서 발표한 걸 이 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에서는 2035년쯤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4 내지 5% 정도의 성장이 미래에도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고요.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는 이 2033년쯤에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2035년까지도 추월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수정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더 이카노미스트지는 39년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가 2050년까지도 추월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수정된 전망치를 내놨고요. 블룸버그 같은 데서도 2040년대 초반으로 예측을 했다가 2040년대 중반으로 연기를 합니다. 맨 밑에 있는 S&P 글로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요. 3%, 4%, 5% 성장의 경우에 따라서 추월하는 시점을 38년, 46년, 68년 이렇게 종합적인 전망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IMF에서 매년 4월과 10월이 되면 주요 국가들의 그 GDP 성장 예측치를 발표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 주로 발표하는데요. 바로 지난 4월에 IMF에서 내놓은 미중 간 GDP 추세 전망치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GDP는 대략 한 31조 달러쯤 되고요. 중국의 경우는 19조 달러 정도로서 현재 중국은 미국 GDP 한 63% 정도까지 추격해 온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전망치는 바로 이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1980년에서부터 매년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향후 5년간의 그 성장률 전망치를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를 보시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 내년에도 4%, 4.2%, 4.1, 그리고 29년이 되면
3%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3.4%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밑에 미국의 성장률이고요. 이 지금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관세, 전쟁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성장률을 상당 부분 둔화시킬 것이다. 1.8, 1.7, 그리고 27년부터 2%대로 회복이 되는 이런 전망치를 지난 4월 IM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IMF 예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 수정된 그 전문기관, 연구기관들의 추월 시점이 특히 인민대학의 중앙금융연구원은 4 내지 5%의 성장을 유지할 경우에 2036년 정도로 전망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4 내지 5% 성장이 미래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IMF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이 초기에 그 통설을 주도했던 그런 추월 시점을 연기하거나 또 그 EIU라든지 일부 전문기관 국제기구들에서는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수정된 예측을 내놓게 된 이유는 뭔가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GDP는 결국은 노동인구와 그들의 생산성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노동인구가 중국의 경우에 매우 급속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이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전체 인구 추인데요. 2100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완만하게 증가를 합니다. 출생과 이민에 의해서 이민 유입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국의 인구 통계국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반이민 정책이 지속이 된다면 이런 전망치도 아마 수정이 되어야 되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2021년에 중국의 인구가 대략 한 14억 5천 정도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22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연평균 1.1% 감소하는 것으로 중국의 상하이 사회과학원에서 전망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 인구보다도 결국 GDP는 노동인구와 그들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노동인구의 감소 추세는 더 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지금 위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들이 노동인구의 감소 추세인데요. 2100년까지 연평균 1.7%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구가 매년 1.7%씩 감소를 한다면 생산성이 1.7% 이상 증가가 돼 나가야 아마 GDP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가능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인구가 매년 평균 1.7%씩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락시키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 노동인구의 감소 추세는 이게 단기간에 정책적으로 반전을 시키거나 하기가 매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그러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노동인구는 매년 연평균 1.7%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거는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노동인구와 그들의 생산성인데 생산성 증대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식 성장 모델이 일종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성장은 지금까지 투자와 수출이 주도를 해왔고요. 투자가 대략 43%, 수출이 20% 정도 중국의 GDP 성장에 기여를 해왔는데, 투자를 보게 되면 중국은 이미 과잉 투자, 과잉 생산, 일종의 디플레이션 국면, 소비가 되지 않고 재고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과잉 생산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전 세계로 적과 혹은 덤핑 수출로 하게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EU 국가들 해서 도처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수출을 보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수출의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 시장 또한 더 이상 확장하기가 거의 한계에 이른 수출 시장도 포화 상태에 있고요.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개발이 되고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가져왔지만 지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성정부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불안정한 요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이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1대1로를 시진핑 체제 이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1대1로가 초기에 그런 상당한 야심찬 그런 비전, 동력, 이 상당 부분 지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대1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중국식 성장 모델의 어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대외 경제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1대1로가 그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성장률 둔화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중국식 성장 모델의 어떤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서 개혁의 역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에 이런 계획의 역행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 연구 중에 성공의 딜레마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던 개혁의 핵심 내용은 시장화와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화와 사유화로의 개혁이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개혁의 주요한 경로였는데, 시진핑 체제 이후에 특히 이 사유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역행을 하는, 말하자면 거꾸로 가는 그러한 조치들을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0년에 국유 기업이 담당하던 GDP 비율이 한 20%까지 쭉 점진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시대에는 거의 국유 기업이 100%였었죠. 그러나 덩샤오핑 이후 개혁 개방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한 20% 정도로 GDP 기업 비율이 감소되어 왔다가, 그러나 2019년이 되면 다시 32%로 증가를 합니다. 2019년이면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8년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 임기 2년째가 되면 국유기업의 GDP 담당 비율이 20%에서 32%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이나 사유기업의 GDP 감소 부분은 오히려 77%까지 증대되어 왔다가 그 기간 동안에 67%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아까
소개해 주신 성공의 딜레마에서 제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왜 딜레마냐 하면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하고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진핑으로 볼 때는 중국 공산당이 말하자면 국가와 중국 사회를 영도해 나가야 되고 말하자면 그 국가의 권력을 중국 공산당이 독점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유화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모순적인 개혁의 방향이었던 것이고 시진핑 체제로서는 이 부분을 말하자면 그 일종의 이념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국유기업을 다시 강화하고 확장하는 제가 말하는 계획의 역행을 추진을 했던 것인데 바로 이 계획의 역행으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당과 정부의 통제를 그동안에 오히려 확대하고 강화하게 되면서 후진타오 때까지 진행되던 시장화와 사유화로의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시진핑 체제의 개혁의 역행이 또 하나 중국의 성장률의 둔화를 결과하게 된 원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성과 관련해서 결국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입니다. 특히 2018년이 중요한 해인데요. 미중 관계에서. 2018년은 시진핑 체제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년째 됐던 시기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그때 1차 무역전쟁이 미중 간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이 되면 장기 집권을 향한 매우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특히 대미 전략에서 매우 공세적인 대미 외교를 펼치고요. 우리가 전랑 외교다, 뭐 워리어 울프 디플로머시다 이런 상황 그리고 헌법을 개헌을 하죠. 해서 두 번만 하게 돼 있는 중국 헌법에 두 번만 2회까지만 임기가 제한돼 있던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그 규정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2023년부터 세 번째 시진핑 체제가 집권을 하고 있고요. 뭐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갈지는 헌법상은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2018년 개헌을 통해서요. 이러한 그 일종의 시진핑 체제의 국내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매우 공세적인 대미 외교를 펼쳤고 미국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미중 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2018년을 기점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닉슨 키신저 때부터 시작이 됐던 소위 포용의 미중 관계는 종료가 됐다. 인게이지먼트는 종료가 됐고 전략 경쟁이 표면화되고 미중 경쟁 관계는 이 전략 경쟁 하에서 무역 전쟁, 또 기술 통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어떤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투자 심사 그리고 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미중 간 경제 디커플링 그리고 경제 안보라고 하는 미중 경제 관계의 하나의 새로운 원칙으로서 경제 안보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특히 그 반도체,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해서 이 중국의 군사력 증가
성장을 차단하기 위한 바로 그런 관점에서 미중 경제관계의 하나의 원칙으로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경제안보 이러한 것들이 미중 간 전략 경제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경제 관계의 현 상황이고요. 2023년에 시진핑 체제가 3기 집권을 하게 된 이후 소위 중국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민간 교류가 위축되고 또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중 관계의 전략 경제이 또 하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중국 경제의 생산성을 둔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 통설을 주도했던 국제기구 연구기관들이 추월을 연기하거나 혹은 2050년까지 추월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불발될 것이다. 라고 수정된 전망을 하게 되는 원인들을 정리를 하면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인구의 감소, 중국식 성장 모델의 어떤 구조적 한계, 그리고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는 계획의 역행, 그리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의 생산성을 둔화시키고 있고 지금까지의 20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통설을 수정해서 하거나 연기하게 되는 요인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에 비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중 간 이 군사력을 간단히 우리가 군비로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요. 대략 미국의 군비 지출은 매년 9천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군비 지출은 한 3천억 달러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3분의 1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급속하게 중국의 중국 또한 군비를 정액시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중 간 군비 지출에서 볼 때 상당한 그 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 군비는 지출이 되면 당해 연도에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적되지 않습니까? 무기를 생산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누적해서 보게 되면 이 미중 간의 격차는 한 5배 정도로 더 벌어집니다. 우리가 군사력은 뭐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종합적인 지표의 하나가 매년 미국이나 중국이 군비로서 어느 정도나 지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종합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실질적인 격차가 매우 크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에 중국은 군비를 대략 12% 정도씩 정액을 해왔고 반면에 미국은 5% 정도씩 매년 정액을 해왔습니다. 이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되면 2040년쯤에 중국의 군비가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요. 그러나 이미 이 중국의 군비 증가율이 연평균 12%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10%, 9%, 8%이 정도로 고도 성장을 할 때에 가능했던 이야기이고 아까 IMF의 전망치를 보듯이 올해도 중국 성장률은 대략 한 4%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5%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5%였습니다. 이미 중국의 성장률이 5% 이하로 둔화된 상태에서 연평균 12% 정도의 군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7% 군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에서 한참 하락된 증가율인 것이죠. 2000년 이후 미국은 GDP의 4% 정도를 군비로 편성을 했고요. 중국은 GDP의 2% 정도를 군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돼도 여전히 중국의 인구가 9억에서 10억 정도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정도의 4% 정도의 GDP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만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9 내지 10억 정도가 인구가 더 많은 중국은 GDP의 상당 부분을 결국은 먹고 살고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처럼 4% 정도를 군비로 편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50년까지 중국의 군비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특히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그 중국 군의 현대화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어느 정책보다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보게 되면 27년까지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를 완성하겠다. 27년이면 지금부터 2년 후입니다. 왜 2027년이냐? 1927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갈등 시기에 홍군으로서 창설이 됐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를 완성한다라는 첫 번째 로드맵이고요.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일단락 짓고 2049년까지는 세계 인류 군대를 보유한다. 이런 로드맵을 설정을 했습니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00주년이 되는 해죠. 세계 인류 군대가 뭐냐? 미국하고 대등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49년까지 미국의 군사력에 대등한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설정을 해 놓고요. 매우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비라든지 이런 양적인 면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많은 큰 격차가 있긴 하지만 매우 빠르게 이 로드맵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을 추격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그 세력 전위 이론에 대한 말씀은 그냥 생략을 했는데요. 세력 전위 이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힘의 추월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불만족, 기존의 국제 질서에 불만족하다면 미중 간에는 심각한 군사적 갈등 혹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추월이 실현될 것인가? 우선 경제력에 있어서도 2050년까지 특히 IMF의 중국 경제 성장 예측을 보게 될 때 3%대로까지 그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도 경제력,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지금 군사력, 군비로 봤을 때 2050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가능성도 낮다. 그리고 그렇다면 세력 전위 이론의 첫 번째 조건이 소위 추월, 힘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중국이 불만족 국가여야 되는데 미중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실제 중국은 불만족 국가인가? 워싱턴의 분위기는 중국은 불만족 국가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경향이 높습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한 국제 질서에 미국은 불만족하고 그래서 중국을 현상 변경 국가 혹은 수렴주의 국가라고 단정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워싱턴의 이러한 그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하는 이러한 워싱턴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꽤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현 국제 질서에 중국이 불만족하다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그리고 미국을 추격해가는 이러한 경제력을 갖게 되었겠느냐. 중국은 결코 불만족 국가가 아니다. 지금의 현 국제 질서에서 특히 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우리가 왜 여기에 불만족해서 국제 질서를 완전히 엎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겠느냐. 이런 반론을 왕이 외교부장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득력 있는 반론이라고 봅니다. 그 잔스턴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구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만족하는 국제 질서도 있고 일부 만족하는 국제 질서도 있고 전혀 만족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국제 질서도 있다. 군사 질서, 무역 질서, 환경, 인권, 정보, 국제 질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인 국제 질서이고 중국은 이 중에 일부는 매우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하게 아마 무역 질서일 겁니다. 자유무역 질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보호무역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을 혹은 중국의 대외 전략을 만족, 불만족 이렇게 양단에서 분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중국이 일부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현상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를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인데요. 저도 이 결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력 전위 이론이 이야기하는 소위 힘에 있어서 세력 전위가 실현되고 그리고 중국이 불만족하다면 미중 간에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세력 전위 이론의 두 가지 조건은 2050년까지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2050년까지는 세력 전위로 인한 미중 간 전쟁 혹은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가 내놓았던 발표를 했던 미중 간의 예정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정된 전쟁을 앨리슨 교수는 책 제목으로 Destined for War라는 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Destined for War는 전쟁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도발적인 책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책을 들여다보면 실제 앨리슨 교수는 반드시 불가피하지는 않다. 외교를 통해서 닉슨과 키신저가 했던 그러한 미중 간의 외교를 통해서 예정된 전쟁은 피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과는 달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 전위로 인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세력 전위는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의 하나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불씨나 불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전쟁으로 점화시킬 위험성도 있다. 예를 들면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의 어떤 군사화,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군사 전략들,
동중국해 센카쿠 조호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그리고 북한 문제, 북한이 미래에 붕괴를 할 경우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 그러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불씨가 돼서 미중 간의 구조적 긴장, 전략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 긴장을 폭발시켜서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엘리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주장들입니다. 전략 경쟁은 앞으로도 2050년까지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것이다. 추월은 없지만 그러나 전략 경쟁은 상당 장기간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일부 연구나 국제기구가 2030년대 후반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연구나 국제기구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으로서는 5% 정도의 성장률을 어쨌든 유지를 해서 2030년대 후반에는 미국을 경제력에서 추월하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부분 세력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매우 치열한 전략 경쟁이 2030년대 후반까지는 지속이 될 것인데, 우리가 IMF의 예측을 보게 되면 그러한 추월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에서는 미중 관계는 매우 완화된 전략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분명 중국 내부에서도 리더십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완화된 전략 경쟁 그리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그런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부분의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국은 우리가 저도 한국의 학자로서 우리의 길에 대한 고민이 이러한 연구들의 동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o positioning should be Korea's position.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가 중국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일인데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외교라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국익에 맞는 외교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간혹 지금 가치 외교를 우리가 추진해야 되느냐, 혹은 실리 외교로 가야 되느냐, 혹은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우리 학계에서나 또 언론, 신문 이런 데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영화 남한산성의 대화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당시 그 남한산성의 인조가 피신을 해 있고 막 청나라로 국가의 이름을 바꾼 후금의 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한산성 안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당시에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은 두 양반의 논쟁입니다. 최명길은 최명길, 김상은이 다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인조를 옹립했던 주도 세력들인데요. 최명길이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살아나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요. 김상은 예조판서는 국왕의 오랑캐에 맞서서 죽음을 맞을지언정 치욕스러운 삶을 어떻게 구걸하겠느냐. 그러니까 최명길은 어쨌든 왕조의 존망, 국가의 존망이 우선시 돼야 된다. 김상은 예조판서는 무슨 일이냐, 명에 대한 사대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국가의 존망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치냐 실리냐 하는 논쟁의 이면에는 이 미중 관계에서 한미 동맹은 가치 외교이고 한중 관계는 실리 외교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전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란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가치 외교를 주장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실리 외교를 주장하게 되면 한중 관계를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들이 사실은 바닥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외교, 한국의 길은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익이 없는 가치의 실현만이 외교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치를 내세울 때도 결국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그 외교적인 전략으로서의 가치인 것이지 우리 외교가 가치 그 자체를 위한 외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한국의 외교는 가치이든 실리이든 국가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외교를 실용주의 외교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실용주의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실용주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치 외교, 실리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외교가 실용주의 외교이다. 우리의 국가 전략은 보편성과 특수성에 입각한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보편성인 것이고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 한반도 분단, 북한의 위협 이러한 것에 기반한 한반도의 지정학에 기반한 특수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성에 입각한 한국의 국가 전략의 방향은 저는 글로벌 중추를 지향해야 된다. 글로벌 중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중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그 글로벌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열린 국제질서 이러한 전 세계 다수의 국가, 전 세계의 다수 시민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공동의 이익이 글로벌 중추인 것이고 그러한 글로벌 중추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 능력을 갖춘 국가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외교는 크게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중국을 선택하고 미국을 선택하고 이런 그 국면적인 외교가 아니라 이런 보편성에 입각한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을 해야 된 것이고 한반도의 특수성에 입각한 우리의 전략은 결국은 우리의 핵심 안보축인 한미동맹이 우리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짧은 생각입니다.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